자, 공지 드린 대로 자,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몇몇 학과 학생들이 오늘 FT를 넣어서요. 갑자기 공지를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분들도 수업을 빠진 걸 아쉬워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이지만 자, 빅데이터로 알아본 뭐 이제 미래, 현재와 미래라는 건데요. 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된 거는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영상의 쇼츠에 보면 빅데이터가 엄청 발전한 것이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AI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엄청난 지금 효과, AI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한 그 계기가 되는 게 빅데이터인데요.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AI는 어쨌든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AI가 엄청 성능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정확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자,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의 사례하고요. 개념 특징,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개념 설명도 할게요. 자, 이제 역사 속 사례인데요. 제 데이터가 중요하게 어떻게 데이터가 중요한가라는 건데요. 이제 초대 대통령이죠. 지금 조지 워싱턴인데 1799년에 이제 사열, 혹시 사열 아시나요? 피를 뽑는 건데요. 사열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의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정보,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이 이 당시에 어쨌든 뭔가를 고치는 방법은 사열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해부학도 몰랐고요. 장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역학관계의 어떤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초기 단계니까 전혀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사열이었어요. 아니면 집안에서 뭐 이제 개인으로 이제 하는 민간요법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오히려 이제 사열이 아니라 이제 다른 치료를 했으면 이제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과다출혈, 그러니까 피를 뽑다 이제 어쨌든 어떤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열이 나고 뭐 어떤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열로 이제 이걸 했죠. 그래서 이 루이라는 분이 이 사열이 좋지 않다. 뭐 사열로 모든 방법 만병통치가 되는 것이 아닌데 다 사열만 하니까 이제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너무의 위험성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 뭐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열로 사망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제 비교를 했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확실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열법이 모든 만병통치가 아니다. 위험이다. 이걸로 그냥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규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이팅게일이신데 이분이세요. 되게 예쁘시죠. 이제 뭐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뭐 예쁘다 그것도 이제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어쨌든 우리의 백의의 천사를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1855년 막 이쯤이었잖아요. 막 전쟁, 어떤 조그마한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땅 따먹기가 아니고 어쨌든 정복하고 뭐 이제 합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한 그 시절이었는데 이분도 그때 그래서 이런 전쟁터에 어쨌든 응급 치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분이 갔던 어떤 병원에 어떤 전쟁에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다 누워있을 병상에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막 하던 중인데 이 당시에는 또 이제 한 앞에 조지 워싱턴보다는 한 60년 정도 뒤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어쨌든 다른 거에 치료가 더 있었겠죠. 뭐 이제 붕대도 감고 뭐 드레싱도 하고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는 막 그 병원균,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 일단 치료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 사람 썼던 뭐 드레싱도 이 사람도 쓰고 그다음에 막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위생관념 그리고 이걸 청결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이어서 요거를 분석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여기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느낀 바를 이제 데이터를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한 사람이 이제 요거고요. 요 파란색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더 54년, 여기 더 심했죠. 여기에서 그 부상이 뭐냐면 여기에요.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데이터예요. 어떤 게 훨씬 많아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요거에 한 몇 배나 될까요? 한 5배 정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여기에 병원군으로 이제 어떤 이분이 아팠어. 변형근이 쫙 퍼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알린 분이세요. 우리는 백의의 천사로만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책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도 한번 쭉 봐야 될 의미가 있어서 책에 있는 걸 정리했습니다. 빅데이터의 와 정보가 진실이냐 허구냐.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정보가 진실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의하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긴 한데 그 중에서 규모가 엄청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다. 이제 만들어지기는 그리고 그 문자 행태의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 영상 그 이외의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대규모의 데이터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형화된 형태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령적인 수치, 조사 데이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뭐 출석부나 보면 이렇게 행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행과 열로 정확하게 이제 정형화되었죠. 이런 데이터를 말하는 게 정형화. 반입니다. 요건 반이니까 반만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만 정형이라는 거예요. 딱 2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메타 정보라든지 우리 그 센서들, 우리 IoT 할 때 센서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어 데이터 아니면 웹페이지의 데이터,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반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정형이 아예 아니에요. 비정형. 비정형은 여러분이 되게 친숙한 사진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가 아까 AI와 이제 같이 활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21세기 원유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에 굉장히 기여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 동시에 원유가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제를 해가지고 좋은 데 쓰이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오는 과정에 막 뭐 누출이 되거나 그러면 환경에 엄청 심각한 오염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회인 동시에 위협도 된다라는 겁니다. 날씨 예측도 하고요. 교통 예측도 하고요. 독감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건 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할 때 이제 정보가 독이 되는지 아니면 뭐 가짜 정보,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요잖아 장 레롬의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의 뭐 진실이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요. 이 그림을 요 스토리로 그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요런 그냥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진실이냐 허구냐라고 얘기할 때 요 그림을 얘기하면 여러분 요 그림만 단편적으로 딱 봤을 땐 아니 무슨 이상한 여자가 뭐
나체로 저기 우물에서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의아해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건을 전말을 보면 이제 거짓하고 진실이 날씨가 좋아갖고 산책 중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걷다가 요 우물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이 이제 진실한테 물도 너무 깨끗하고 우리 날씨도 좋고 그런데 함께 목욕할까요? 그랬더니 진실도 그런 좋네요. 그래서 우물로 둘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거짓이 얘를 속인 거죠. 네, 진실 옷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진실 옷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가버려서 진실도 갑자기 그 우물 안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실을 거짓이 나가면서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왔더니 자기 옷이 없는 거예요. 그 옷이 없으니까 저기 거짓한테 내 옷을 돌려줘 하고 이제 막 헤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진실한테 이제 그것도 모르고 손가락질을 해댄 거죠. 저 미친 X는 XX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진실은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않았다는 뭐 그런 우화 같은 뭐 그런 것 같은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은 이런 잘못된 어떤 허구 안에서 감춰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의 전말이 쭉 있는데 여기만 딱 잘라서 뭔가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접할 때 뭐 그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요것이 아니라 뭐 숨겨진 뒷이야기는 없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허위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만 뭐 추가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의도가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가짜 뉴스가 되기도 하고요. 오보가 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뭐 유언비어, 뭐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의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떠도는 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가짜 뉴스를 막 생산했다. 언론은 그러면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제 검증 과정이 뭐 어쩌면 실수다. 그러면 이제 오보이다. 해가지고 방송을 이제 우리가 검증 과정을 못 거쳤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보가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딱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뭐 의도를 갖고 해놓고 실수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악의를 갖고 했지만 나는 생각 없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가 요새 작년에 되게 큰 화제였어요. 작년에 그 광주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요거를 그냥 뭐 장난삼아 이게 뭐 자기 친구 얼굴 진짜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거에다가 합성해 가지고 막 자기들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애들도 많이 한다던데 그 뭐죠? 그게 엠번방 하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영상물을 올리고 공유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되게 딥페이크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예요. 지금 요 분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오바마의 영상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다 입혀가지고 오바마의 영상과 목소리를 학습을 막 시킨 다음에 매핑을 시켜가지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막 맹비난하는 오바마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제 큰 난리가 나서 다시 내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대선 한쯤 해가지고 그런 영상이 돌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 진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뭐 유튜브에서 접하는 어떤 정보들이 오히려 허위 정보가 많다. 요게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만리장성은 뭐 달에도 보인다. 뭐 이빨은 콜라에 넣으면 삭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공 건축물 있잖아요. 달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좋은 뭐 이렇게 뭐죠? 그 망원경? 우리가 보지도 못한 어디 있잖아요. 나사나 이런 데서 있던 그런 거 아니면 안 보이고요. 콜라에다가 이제 이빨을 넣으면 삭아서 없어지지까지는 않아요. 이빨을 계속 지속적으로 콜라를 계속 먹으면 이빨이 조금 뭐 충치가 생기는 정도는 되겠지만 콜라에 넣어보세요. 절대 삭아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막 소문이 갑자기 돈다 막 그러면 바로 믿을 게 아니라 콜라 매출을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돌면 반사이익을 어떤 것이 볼 것인가. 콜라를 줄였을 때 뭐 주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이익을 올릴 거 아니에요. 요거를 대신에 다른 걸 먹겠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을 딱 하면 뭐 있잖아요. 뒤에 그것으로 없는 이익은 누가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한을 산 사람은 누가 했을까? 이런 것들을 꼭 바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다가 이걸 찾은 건데요. 이분이 지금 손석희라는 이분이 소수키라고 나오잖아요. 손석희인데 이분의 얼굴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가짜 광고를 만든 영상을 직접 얘기해 주시던데요. 이분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신뢰성과 이제 뭐 인지도 이런 것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짜 쓰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분이 뭔가 했을 거라고 오해를 하고 이제 속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딥페이크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AI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 이런 영상이 되게 더 많이 나오겠죠.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약간 뭐 정확한 발음이 이렇게 입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 알 텐데 정확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빅데이터가 더 많은 빅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라든지 굉장히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치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막 프랑스에는 유럽에서 특히 잘 하는데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뭐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는 팩트 체크 시스템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크로스 체크가 운영 중에 있고요. 미국은 일단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기업에게 그냥 자율 규제로 놔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째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별해서 이제 걸러내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자 우리 스스로 일단 걸러낼 줄 아는 능력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어떻게 걸러내야 되겠어요? 일단 어떤 정보가 있다.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정말 사실일까? 팩트 체크를 꼭 다른 것들까지 같이 찾아봐야 돼요. 하나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보 안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뭐 전문가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같이 보고 또 이 어떤 사건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또 내가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요것이 사건 정말인지 아니면 뭐 아주 단순한 오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점점점 여러분이 키워오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많죠. 막 이렇게 허위 광고, 편강탕이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있잖아요. 프레이밍이 뭐냐면 언론사가 짜놓은 거죠. 이렇게 프레임. 여기 프레임의 액자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액자를 짜놓고 뭐 이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데이터는 뭐고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짜놓은 것을 해야 되는 예전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에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프랑스도 있었지만 독일에도요. 유럽에서는 좀 강력해요.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입장이고 미국은 자율적인 이쪽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운영 중이긴 합니다. AI가 이걸 걸러내기도 해요. 뭐 그리고 막 그 어린 아이들한테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이제 AI가 걸러내고 있어요. 독일도 지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삭제를 뭐 의무화하고 법률이 이미 돼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24시간 내에 뭔가가 이제 됐다 위반할 때는 보세요. 금액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이제 잘 안 하는 거죠. 아까 프랑스에는 뭐 크로스 체킹이 있었고 언론사들을 이제 다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이제 개념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빅데이터는 아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다라고만 했는데 이제 꼭 그것만이 아니라 더 추가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이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그냥 생 자료예요. 어떤 것을 거치지 않은 뭐 숫자든 문자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그 데이터란 말이죠. 그냥 생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가공 처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공이 만약에 하나라도 됐다 그러면 자료가 아니라 이제 정보라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결정을 하던간 뭐 그런 거에 요거에 가공 처리를 한다. 가공 처리를 한다는 건 그거죠. 수집해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내 목적에 맞게 뭐 이렇게 뭐 수치화를 하고 뭐 아니면 뭐 함수를 쓰다든지 어쨌든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정보에서 조금 더 이제 가공 처리인 걸 토대로 처리된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나의 업무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학습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뭐 일상생활 여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힘든데요. 정보를 지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정보가 이제 많으면 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지혜인데요. 지혜는 또 이제 지식과 지혜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정보가 또 쌓여서 또 지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축적이 돼야 돼요.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년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에 달인들 있잖아요. 달인을 보시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쌓여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어떤 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오랜 기간가의 축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적. 그런 것을 이제 지혜라고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부터 이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까지 살펴봤잖아요. 그게 또 이제 많은 대량의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활용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보와 기술까지 포함한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저명한 국가정보전력위원회라든지 우리 또 삼성경제연구소 되게 아니면 맥킨지 등등에서 세계 유수의 이런 기관들에서 빅데이터를 다 정의한 거를 보면 대량의 데이터다. 이제 빅한 데이터다. 플러스 요거를 수집하고 하기 위한 기술, 도구 요거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IT의 개념까지 포함한 거 요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데이터 관점에서요. 대량의 데이터다. 기술 관점에까지 포함하는 요것을 다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 관점까지 포함하는 것이 빅데이터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데이터, 이것을 기술까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죠? 이 두 가지 관점이 꼭 포함되어서 다 말하는 것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하면 이제 속성의 3V를 꼭 얘기하는데요. 3V에서 4V에서 5V에서 막 7V까지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하지 말고 우리는 3V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3V는 말 그대로 V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볼륨의 이제 V, 다양성, 버라이어티의 V, 그리고 속도, 벨로시티의 V입니다. 그러니까 V, 볼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개념은 요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것을 플러스 다 속성이라는 거예요. 대규모의 데이터다. 그래서 여러분 테라바이트 쓰시잖아요. 근데 그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단위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제타바이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다양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정형, 말 그대로 여기 우리 출석부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데이터, 회계 데이터 이런 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형식이 딱 정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말고요. 이게 훨씬 많습니다. 요게 90% 정도 돼요. 여러분 동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카톡도 굉장히 친구들이랑 많이 주고받죠. 그리고 SNS 보시면 어디를 가거나 사진 찍어도 위치 정보를 허용하면 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이제 반정형은 이따가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초 단위로 갱송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프라가 잘 거쳐져야 돼요. 분산 처리가 이루어져 있어서 분산 처리 방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속도나 이런 것도 처리를 하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분산 컴퓨팅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볼륨을 또 하나씩 볼 건데요. 볼륨은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위도 이제 새로 남기도 하고 증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페타까지는 아직 안 테라까지만 썼잖아요. 페타가 뭐냐면 1024 테라바이트가 1페타가 되는 거예요. 자, 1페타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고화질의 DVD 영화 정도 되면 6기가 정도 된다고 하나 봐요. 요거를 17만 4천 편. 여러분 1년 동안 17만 4천 편 보겠어요? 4천 편도 못 보죠? 몇 편 정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1페타라고 합니다. 네, 엄청 크죠? 1페타, 1024 페타가 1엑사가 되는 거고요. 1024 엑사가 그 다음에 1제타가 되는 것이고 1024 제타가 1요타가 되는 겁니다. 들어보지 못한 단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25년입니다. 이 정도보다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IDC,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에 의하면 1025에 대한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11년쯤에 여기가 지금 1.8이에요. 1.8. 여기가 지금 1.8 정도 되는 1.8 제타바이트 정도 되는 건데요. 요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 1페타를 봤잖아요. 1페타.
근데 지금 페타바이트인데 지금 1제타바이트, 1.8제타는 어떤 거냐면 아까 2천억 개 정도 이상의 고화질 영화를 4,700만 년 정도 시청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량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5잖아요. 요것보다 100배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감히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선도 기업들을 예를 들면 구글 있죠. 구글. 전 세계 한 70% 정도가 구글을 다 가입해서 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12년의 요거 자료이고요. 요거는 24년 정도의 기준입니다. 보면 6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84억 방문자가 이렇게 전 세계 그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 70억이 좀 넘잖아요. 근데 84억 3천만이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방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억 건 정도의 검색을 하는데 지금은 한 2배 정도 검색이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는 1억 2천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렇게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인터넷 쇼핑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440만 명 방문자였다면 지금은 1억 4천만. 유튜브 보는 숫자만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방문을 해가지고 900만 개 정도가 상품을 주문했는데, 지금은 하루 18억 개 정도가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2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로 바뀌고 인스타도 이제 여기 건데요. 여기는 매일 9,500만 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2배 정도가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거,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은가라는 걸 보시면 정형화된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 엑셀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정형, 말 그대로 반만 정형이다. 여러분 어디 웹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로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 로그 아니면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내놓는 데이터, 아니 웹페이지가 HTML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형도 아니고 아예 비정형도 아닌 딱 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정형인데요. 요게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친숙한 이미지, 영상, 메일, 문서, 카톡, 이런 것들이 비정형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행과 열로 구분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이 또 모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지금 XML로 하긴 한데 예전에도 HTML로 많이 돼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랑 비슷한 형식이에요.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자, HTML은 이렇게 한번 열면 닫아야 돼요. 이렇게 닫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HTML을 열고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헤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XML로 조금 다르군요. 퀴즈도 어쨌든 열고 닫고, XML도 여기 열고 닫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퀘스천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앤서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헤드 안에 타이틀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이 바디 안에는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있어요. 그래서 반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정형입니다. 비정형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것들. 카톡의 이모티콘, 동영상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것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까지 봤고요. 속도도 봤고 다양한 것들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아까 AI와 만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AI가 엄청 발전하게 된 계기가 빅데이터가 한몫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원유라고, 원유가 우리가 원유가 나지 않는 산유국이 아니어서 이제 안타깝긴 하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이제 수입해다가 쓰는 입장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 계속 뭐 공장을 가동하든지 AI를 우리가 잘 되든지 하려면 어쨌든 이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원유가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를 하면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것을 이제 산출해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아까 보면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굉장히 빠른 효율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어요. 데이터가 빨리빨리 그 어떤 처리가 되면서, 그죠? 요거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의 예측이나 관리들이 빠른 미래 아니면 더 미래, 훨씬 미래의 것을 굉장히 근접해서 아니면 정확하게, 아예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사하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 절감이 또 가능하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빨리 못 내리면 뭐 지금 빨리 한 3월 봄이 지났는데 이제야 뭔가의 봄에 올해 트렌드를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뭔가 회사나 이런 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정확하게 예측이 되면 그만큼의 손실,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대한 뭐 직업이 산출이 될 수 있고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던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의 일자리가 또 감소되는, 여기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창출이 되면 감소가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비정형 데이터가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카톡만 보세요. 최근에 뭐 뉴스도 있잖아요. 그 카톡이 털렸다. 대화창이 단톡방이 뭐 이렇게 오픈 뭐 잘못 침범 뭐 해가지고 뭐 사생활 정보까지 누가 톡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뭐 SNS도 그렇고 단톡방에 뭐 이런 메시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색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트렌드가 있는데요. 트렌드는 검색량을 가지고 요게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뭐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 자,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구글 트렌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 검색어가 뭔지 지금 뭐 탄생할 수도 있어요. 싱크홀 지금 보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검색해요. 그러면 싱크홀이 어디 생겼나 봐요. 강동구에. 그래서 지금 인기가 많은, 지금 24시간 내에 뭐 한 것들 지금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쭉 보여주죠. 언제 이런 거. 요새 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마의식 뭐 관심도가 많이 있나 봐요. 산불. 요새 지금 산불이 지금 되게 크게 있는데 뭐 산불 탐색을 해보면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살펴본 거죠. 흐름을 쭉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하루 카테고리를 여기 검색할 수 있어요. 뭐 24시간 뭐 하루 모든 카테고리 뭐
건강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요. 그래프로 쭉 보여준 겁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검색량이 많이 늘었다가 이제 줄어들었죠. 지금 엄청 올랐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트렌드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 검색량으로 뭔가를 어쨌든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도하다 보니까 검색량이 증가하면 어때요? 그게 되게 위험하고 되게 지금 이슈이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오류일 수도 있어요. 검색량이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실제 사례인데요. 뭐 독감이 갑자기 막 증가했다. 독감이 증가했다 그러면 독감이 증가했는데 뭐 백신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백신이 없대. 큰일 난 요번에 독감은 위험하대. 그래가지고 백신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색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독감에 걸린 사람은 그거의 반일 수도 있어요. 실제 검색량이 이렇게 많고 실제 독감의 발생률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뭐 AI의 잘못인가? 구글 트렌드가 잘못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책임 소재, 허위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런 빅데이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제 판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좋은 일을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는데요. 자, 질병 감시나 아니면 예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이 발병했는지 아니면 발병을 했으면 조기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협업이 돼가지고 의료기관 여러분 아프면 뭐 종합병원을 가기도 하고 동네 병원을 가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데이터를 입력하죠. 그다음에 약국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조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 데이터가 돼서 심사평가원으로 뭐 가가지고 넘어가서 다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방 패턴이나 이런 것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주 광산구에 갑자기 뭐 독감 환자가 뭐 질병 갑자기 증가했다. 이것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요. 이게 지금 확산 추세다. 이렇게 뭐 어디로 가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 어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위험을 감지해 가지고 즉각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재난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질병관리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어디서 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018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 시절에 이제 학교에 등교를 못하면서 아동 학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장기 결석을 하거나 그러면 하루만 결석을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부모님께 그렇잖아요. 무단 결석을 하면 이제 뭐 이제 안 좋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동일 경우 이제 어떤 큰 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 말고 만약에 아동, 유치원 뭐 이런 데서는 장기 결석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혹시 부모님이 아무 뭣도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고위험 가구로 이 사람 여기 가구가 추출이 된 거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을 추출하면 여기에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읍면동에 이제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 방문을 합니다. 학대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누가 방문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져 가지고 뭐 한 명이라도 조금 더
근데 전부 이렇게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어서 약간 이제 노출이 안 된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건 조금이라도 이제 아동의 행복을 위해 이제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TS가 언제부터 1등이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요 뒤에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잠깐 여러분이 뭐 보고 싶은 사람은 봐도 되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 넣어요. 가지고 보면 유튜브인데요. 이렇게 SNS의 언급량만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 거예요. 좀 뒤에 보면 BTS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한 2012월인가 요쯤부터인가 뭐 그러면 BTS가 그 전부터 있었군요. 여기 1등이죠.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일찍부터 했군요. 지금 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15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여기 있어요. 이따가 16년 정도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죠. 16년 9월, 16년 이제 12월 정도 되면 이제 독보적으로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뭘로 했냐면 자 이제 SNS 언급량만 가지고 이제 SNS에 뭐 이름을 언급했다거나 아니면 BTS를 말했다거나 여기 멤버 이름을 말했다거나 소속사를 말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거예요. 아까 구글 트렌드에서 구글 트렌드 2013년 잘못된 거죠. 2013년 요게 구글에 지금 독감이 발생한 사람인데 이제 검색량이 이렇다는 거죠. 트렌드가 잘못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코로나 시절부터 이제 홈베이킹, 홈이 뜨기 시작했는데 다시 지금 또 다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생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그 다음에 비대면의 확산인데요. 자, 이제 혼자 사는 학생부터 이제 4인 가족,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뭐 이제 분가해서 살고 지금은 뭐 4대가 같이 살거나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서 그 뭐 복지나 뭐 이제 노인 연령층을 타겟팅한 뭔가들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비대면의 확산, 뭐 무인으로 뭔가 되게 많이 하고 키오스크에 주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산된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이후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빅데이터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을 하면 이분 송길령 이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책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랫동안 너무 많이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를 많이 빅데이터를 연구하셨고 그거에 관련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저도 뭐 그 중에 2개를 읽어봤어요. 뭔가를 언급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뭔가를 많이 한다. 혼자 공연도 보고 혼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없었잖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래 살죠. 장수. 옛날에 70년대 여러분이 태어나기 부모님의 부모님 뭐 이 시절엔 환갑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60이잖아요. 60이면 4인 가족이 그냥 간단하게 조촐하게 생일 파티, 여러 생일 파티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무인으로 너무 많죠. 무인으로 뭐 헬스장, 도서관, 패스토어, 무인 아이스크림 요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무인 커피 뭐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전화 공포증이 되게 많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비대면 무인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대면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과거 나이를 한번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삼국시대에 지금 15살, 김유신이 지금 활약할 때 15살, 광개토 대왕이 17살, 그 다음에 스파르타 들었던 그 있잖아요. 고대, 로마 막 그런 때 7살에 집을 나온대요.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10시간 정도 훈련을 한대요. 이때는 되게 삶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루 2끼 정도 그 이후로 입대를 해가지고 10년간 군 생활을 한 다음에 30세에 시민을 획득하고 결혼도 이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그 전쟁 이런 데가 많았던 시절에 그쵸? 그래서 이제 옛날 나이를 지금 나이는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옛날 나이하고 비교를 할 때는 0.8을 곱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쵸? 그리고 우리 굉장히 비혼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 뭐 50년 전에 뭐 68세 인구 분포와 지금 85세 인구 분포가 같다 그래요. 그죠? 엄청난 그 오래 살고 뭐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인생 주기가 주기별 고민이 물론 있는데 자 여러분은 여기죠. 20, 30대는 취업, 아르바이트 뭐 이제 여친, 남친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3, 40대는 이직, 업무, 아파트를 뭐 어디로 옮겨야 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5, 60대는 일단 건강, 운동, 의사,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제 뭐 시간, 나이, 돈 이게 제일 문제죠. 세 개만 해결되면 다 되는데 그죠? 이제 최근 트렌드 보면 뭐 엔잡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하지 않은 자기 본업이 있고요. 뭐 부캐가 있고요. 막 그렇잖아요. 엔잡러 제2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만 뭔가를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되고요.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뭐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높여야 됩니다. 자, 어른의 조건.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나이가 드는 건 아주 필수예요. 나이가 당연히 들죠. 근데 이제 좋게 성장하느냐 이거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빅데이터 지금 요 강의에서 제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빅데이터든 데이터든 어쨌든 다 데이터로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해독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데이터가 방출되고 공유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정확한가, 신뢰할 만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해독 능력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대, 우리 이런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는 걸 볼 때 자신의 일단 가치관을 일단 세우기 전에 의심을 해보래요. 뭐 정말 진지한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반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지하게 설계를 해보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해야 돼요. 뭐 글로 기록을 하든 SNS에 사진으로 기록을 하든 간에 어쨌든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파는 것이 인간이래요. 모든 게 다 세일즈죠. 여러분 본업 부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든 뭐 블로그에 글을 쓰든 뭐 이미지 영상을 만들든 간에 어쨌든 세일즈잖아요. 남이 잘 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보든 영상을 보든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찾은 것 중에 이분이 최근에 어떤 걸 했을까 이제 했는데 자영업 세계에 대한 뭐 이제 질문들이라는
질문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석희 분이 진행하는 MBC로 옮기셨잖아요. MBC의 2%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송길령이시라는 분이 나오셔서 빅데이터로 바라본 뭐 2024의 자영업을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하고 이제 여기서 인터뷰 같은 걸 하셨는데요. 이제 자영업이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나라 5명 중에 1명, 굉장히 높은 비중이잖아요. 한 20% 정도가 자영업자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실 생각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중요한가? 자영업자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 가게를 내가 차려가지고 뭐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무인 간장게장, 뭐 갈치조림. 제주도를 맨날 갈 수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생겼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뭐 무인 커피숍과 뭐 그런 것들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까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이라는 거, 이것도 자영업체를 뭐 위협하고 비대면도 자영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기회도 될 수도 있죠. 최근에 여기는 뭐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데인데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잖아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한국 사람이 옛날 주문 받기도 어려웠는데 키오스크가 주문을 해주고요. 여기서 조리는 직접 조리는 누가 하냐면 베트남 그 현지인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뭐가 많이 증가했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반려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상승했냐면 지금 2011년부터 분유 판매량을 추월했대요. 반려견 사료가.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엄청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런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건 단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세일즈로 봤을 때 어디 가게 단골을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골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맛도 분명 좋은 뭐가 있겠고 가격도 좋은 어떤 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골이라는 게 답이고요. 단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각자 노력은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찾은 직업 중에 이분이 말한 것들도 여기 포함돼요. 그러면 손석희 분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뭐가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뭐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보면 이제 의료 일단 뭐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살아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의사에 오기 전까지 뭐 AI가 도와주고요. 간호 업무도 우리가 봤잖아요. AI가 도와주고요. 뭐 심리 상담도 AI가 많이 해주긴 하는데 아주 깊은 어떤 관계를 찾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교육, 교수 이것도 막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깊은 학습자에 맞춘 피드백 뭐 어쨌든 학생들을 동기부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서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돌봄, 멘토링 이런 것들은 정말 친밀한 인간관계를 쌓아야만 되는 어떤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인간을 아직은 대신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문화도 뭐 AI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히 대체가 안 되잖아요. 보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기획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이제 어떤 획기적인 굉장히 고도로 이제 창의적인 업무는 아직 이제
AI가 하기 힘들고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제 심신, 마음의 평화, 뭐 안정 이런 걸 찾을 때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찾을 때는 AI가 대체하긴 힘들겠죠. 이제 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송길령 이분도 이런 특히 요 분을 강조했는데 목사, 스님, 뭐 심리상담사 이런 쪽에서는 아직 대체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쪽에 정치 법 쪽에도 많이 AI가 대체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판사 쪽에서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AI가 판결을 내겠느냐 도와주긴 하겠지만 판결을 내리긴 아직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직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죠. 여기 현장성이 있고, 그다음 정서적인 친밀한 연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찾아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현장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서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 그것들 여러분이 꼭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요것이 아니더라도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서적인 연결이 필요한가, 라는 거, 요거 이외에도 요것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빅데이터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뭐 링크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 날 때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빅데이터 관련한 사례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